1975년 인천 앞바다의 짠내가 코를 찌르던 그해 겨울, 12살 소년 백스만은 처음으로 차가운 녹슨 갈고리를 손에 쥐었습니다. 소년의 발치에는 차가운 파도 대신 검게 변한 선상 위에서 입을 벌린 채 영원히 잠든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가난한 부두 노동자의 아들이라 불렀지만 거친 바다는 그를 이미 어둠의 지도를 그릴 설계자로 점지했습니다. 그날 밤 소년은 비명을 지르는 대신 바다보다 더 깊고 어두운 길을 걷기로 맹세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0년 뒤 그 소년은 대한민국 전체를 거대한 상자 안에 가두고 숨소리조차 통제하는 그림자의 제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천의 눈보라라 불린 남자 백승화가 써내려간 핏빛 연대기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 경찰조차 감히 발을 들이지 못했던 인천의 심장부를 삼킨 이 남자의 끝이 어디인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누르고 이 어둠의 기록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싶은 또 다른 어둠의 거물이 있다면 댓글로 이름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970년대 후반의 인천항은 국가의 동맥이었지만 동시에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동보다 피가 흔한 거대한 뻘밭이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컨테이너 사이로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자주 하역되던 시절, 백스먼은 그 거대한 기계장치의 부속품조차 되지 못한 채 항구를 떠돌았다. 그의 아버지는 술병을 친구 삼아 지내다 바다에 몸을 던졌고 남겨진 것은 어린 여동생과 소금기 어린 가난뿐이었다. 당시 인천항을 장악하고 있던 이들은 이른바 갈고리파였다. 그들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하얀 설팡이나 눈가루라 불리는 물건들을 몰래 빼돌려 서울의 밤거리로 흘려보내는 역할을 했다. 어린 승화는 그들의 눈에 띄지 않게 쓰레기 더미를 뒤지며 하루를 버텼지만 세상은 그 소박한 생존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어느 날 여동생이 부두 근처를 지나다 갈고리파의 말단 조직원에게 몹쓸 짓을 당할 뻔한 사건이 터졌다. 보통의 아이들이라면 울며 빌었겠지만 승화의 눈엔 공포 대신 서늘한 냉기가 서렸다. 그는 부두 한 구석에 버려진 끝이 날카롭게 베려진 고기잡이용 갈고리를 집어들었다. 그날 밤 비바람이 몰아치는 인천 신항 사부두 뒤편에서 승화는 자신보다 2배는 큰 조직원의 뒤를 밟았다. 비명은 파도 소리에 묻혔고 다음날 아침 그 조직원은 바닷물에 퉁퉁 부른 채 먼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승화는 처음으로 사람의 숨을 멈추게 하는 것이 얼마나 고요하고도 허망한 일인지 깨달았다. 그 사건은 곧 인천항의 쉴새였던 최영감의 귀에 들어갔다. 최영감은 단순히 힘만 쓰는 짐승이 아니라 조용히 숨통을 끊을 줄 아는 독사를 찾고 있었다. 그는 승화를 자신의 밑으로 거두었다. 승화에게 주어진 첫 임무는 거창한 싸움이 아니었다. 항구로 들어오는 하얀 눈의 무게를 속이는 쥐새끼들을 찾아내 정리하는 일이었다. 승화는 남달랐다. 그는 결코 소리를 지르거나 요란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대상이 정해지면 며칠이고 그림자처럼 뒤를 쫓았고 가장 방심한 순간에 다가가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다. 그는 고향으로 가고 싶으냐고 나직이 물었고 대답도 듣기 전에 그들을 영원히 깨지 않는 깊은 잠으로 인도했다. 조직 내에서는 승화의 손을 거친 이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를 박스 공장장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그가 손을 대면 누구든 깔끔하게 포장되어 어딘지도 모를 바다 밑으로 배달되었기 때문이다. 1979년 박정희 시대의 종말과 함께 세상이 혼란에 빠졌을 때 인천항 역시 거대한 세력교체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최영감은 노쇠했고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타지 못했다. 주변 세력들은 최영감의 눈가루 창고를 노리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늙은 사자가 아니라 이제 막 성인이 된 눈빛이 시린 백승화였다. 승화는 최영감을 배신하려는 간부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그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식사자리에 앉아 그들에게 검은색 서류 봉투를 하나씩 건넸다. 그 안에는 각자의 가족들이 지방여행을 떠나기 위해 짐을 싸고 있는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승화는 천천히 술을 따르며 말했다. 형님들, 요즘 바깥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따뜻한 곳으로 가시고 싶으시면 제가 지금 당장 표를 끊어드리지요. 그날 밤 인천항의 주인이 바뀌었다. 피 한 방울 튀기지 않은 채 백승화는 자신을 가로막던 선배들을 전부 은퇴시키고 인천항의 절대적인 설계자로 우뚝 섰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백승화라는 이름 대신 소리 없이 내려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리는 눈보라라고 불렀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인천항의 짠내나는 바닷바람은 이제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백승화의 머릿속에는 이미 더 크고 정교한 지도가 그려져 있었다. 그는 단순히 주먹으로 땅을 차지하는 시대가 끝났음을 직감했다. 이제는 물건을 얼마나 안전하게 배달하고 그 수익을 어떻게 세탁기에 돌려 하얗게 만드느냐의 싸움이었다. 그는 자신의 조직 이름을 백화라 지었다. 하얀 꽃 혹은 하얀 눈의 장화. 그 이름 뒤에는 수많은 이들의 비명과 차가운 바닷수암흑 무덤이 감춰져 있었다. 1970년대의 마지막 밤, 백승화는 부두 끝에 서서 멀리 보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그 옛날의 녹슨 갈고리 대신 이제는 잘 닦인 수입제 만년필이 들려 있었다. 그 펜 끝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의 편도행 티켓이 발행될지 인천항의 파도는 알고 있는 듯 거칠게 요동치고 있었다. 승화의 나이 이제 고작 24이었다. 1980년의 한반도는 서슬퍼런 칼날 위에 서 있었다. 새로운 주인이 들어서며 사회 정화라는 이름 아래 전국의 주먹들이 삼천교육대라는 지옥으로 끌려갔다. 길거리의 어중이 떠중이들이 공포에 질려 쥐구멍을 찾을 때 인천의 백승화는 오히려 고요했다. 그는 혼란이야말로 가장 정교한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승화는 자신을 드러내는 대신 거대한 항구의 시스템 속으로 더 깊이 숨어들었다. 그에게 주먹은 최후의 수단이었고 머리는 최고의 흉기였다. 이 시기 백승화가 완성한 이른바 박스 작업은 오늘날까지도 전설적인 암흑가의 전술로 회자된다. 그는 자신을 거스르는 자들을 결코 길거리에 버려두지 않았다. 피를 흘리며 뒹구는 시체는 소란을 일으키지만 보이지 않는 존재는 공포를 잉태하기 때문이다. 승화는 인천항의 냉동 창고와 수출용 컨테이너를 자신의 세탁소로 활용했다. 한밤중 부두의 크레인이 소리 없이 움직이면 누군가는 신선식품으로 분류되어 영하 40도의 냉동 컨테이너 안에서 영원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들은 태평양 한가운데서 하역되거나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화물이 되어 이 세상에서 삭제되었다. 승화는 이를 두고 고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태워줬다고 표현했다. 승화의 조직 백화는 일반적인 폭력 조직과는 궤를 달리했다. 그는 단순한 어깨들 대신 서류를 조작할 수 있는 보관 창고 관리인, 세관 공무원, 그리고 배의 항로를 비틀 줄 아는 1등 항해사들을 푸섭했다. 백화는 인천으로 들어오는 모든 하얀 소금과 눈사탕의 유통망을 장악했다. 당시 서울의 밤을 지배하던 무교동과 명동의 큰손들도 인천의 백승화가 허락하지 않으면 코앞에 닥친 물건을 만져볼 수도 없었다. 승화는 직접 거래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통행료를 받았고 그 통행료는 백화의 거대한 자금줄이 되어 세탁기 속에서 깨끗한 지폐로 변해갔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승화의 정교한 방식에 수긍한 것은 아니었다. 기존 인천의 구세력이었던 돌산파의 박달수는 승화의 방식을 겁쟁이의 장사질이라며 비웃었다. 박달수는 전통적인 방식을 선호했다. 몽둥이와 칼을 들고 수입을 갈취하며 세력을 과시하는 식이었다. 박달수는 승화의 구역이었던 연안부두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그는 승화의 수하 한 명을 본보기로 잡아 공사를 쳤고 그를 부두 가로등에 매달아 놓았다. 승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백화의 젊은 조직원들은 당장 박달수의 목을 따야 한다며 날뛰었다. 하지만 심원은 창밖에 눈 내리는 바다를 보며 조용히 찻잔을 기울일 뿐이었다. 그는 화를 내는 대신 박달수가 가장 아끼는 금고가 무엇인지 파악했다. 박달수는 일본에서 들어오는 중고 기계 부품 속에 하얀 보석을 숨겨들여와 자금을 불리고 있었다. 승원은 직접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박달수가 관리하던 세관원에게 은밀한 선물을 보냈고 박달수의 물건이 실린 컨테이너 번호를 살짝 수정했다. 일주일 뒤 박달수는 자신의 보석이 실려야 할 컨테이너를 열었다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안에는 보석 대신 일주일 전 자신이 담갔던 승화의 수하 시신과 함께 차가운 얼음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백승화의 만년필로 쓰인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형님, 물건이 잘못 배달된 것 같아 다시 돌려보냅니다. 다음번 배달은 형님이 직접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당황한 박달수가 대응할 틈도 없이 정화의 칼날을 든 군경이 박달수의 아지트를 덮쳤다. 승화가 미리 흘려놓은 제보 덕분이었다. 박달수는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삼청으로 끌려갔고 그가 가졌던 모든 이권은 주인 없는 낙엽처럼 승화의 발치로 떨어졌다. 승화는 단 한 번의 칼질 없이 인천의 모든 어둠을 자신의 색깔로 칠해버렸다. 1982년경 백승화는 이제 단순한 항구의 대장이 아니었다. 그는 인천의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리는 건축가로 불렸다. 그는 합법적인 건설사와 물류회사를 설립하여 조직의 몸집을 불렸다. 이제 백화의 식구들은 작업복 대신 맞춤 양복을 입었고 갈고리 대신 서류 가방을 들었다. 하지만 그 가방 안에는 여전히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포장해버릴 수 있는 서늘한 계약서들이 들어있었다. 승욱군은 이제 인천을 넘어 더 큰 무대를 갈망했다. 그는 서울의 심장부, 강남이라는 거대한 기회의 땅이 열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곳은 인천의 짠내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달콤한 돈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었다. 승화는 자신의 최측근이자 박스 작업의 명수였던 김철구를 불러 지시했다. 강남에 집을 좀 알아봐라. 이제 우리도 서울 구경 좀 해야지 않겠나. 그의 물 한마디에 인천항의 배들은 일제히 백고동을 울렸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개막이자 서울의 밤이 겪게 될 가장 차갑고 잔혹한 눈보라의 예보였다. 백승화는 이미 강남의 고층 빌딩 아래에 누군가를 입주시킬 지하주차장 면적을 계산하고 있었다. 그의 설계도에는 자비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았다. 1984년의 서울, 특히 한강 이남의 강남은 기회의 땅인 동시에 거대한 도살장이었다. 영동대교를 넘어오는 돈 냄새는 인천항의 비릿한 소금기를 단숨에 잊게 만들 만큼 달콤했다. 백승화는 테헤란로의 한복판에 백화개발이라는 간판을 걸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부동산 개발 업체였지만 그곳은 전국에서 몰려든 눈가루와 검은 물이 세탁되어 나가는 거대한 여곽이었다. 승화는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에 자신만의 지하 왕국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당시 서울의 밤은 명동의 오 회장이 쥐고 있었다. 오 회장은 사채시장의 거물로 정계와 재계에 수액을 공급하는
돈줄이었다. 그는 인천에서 올라온 젊은 사자 백승화를 비린내 나는 부둣가 똥개 정도로 치부했다. 오 회장은 강남의 노른자위 땅을 두고 백승화와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승화에게 바닷가 놈들은 바닷물이나 마셔야지 서울의 맑은 물을 흐리면 안 된다 며 노골적으로 경고를 날렸다. 승화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오 회장이 보낸 어깨들이 자신의 건설 현장에서 행패를 부려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의 수하 몇 명이 지하 골프를 당해 병원 신세를 져도 조용히 병원비를 결제해 줄 뿐이었다. 주변에서는 백승화가 서울의 기세에 눌려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오 회장은 방심했고 그것은 그가 저지른 생애 최악의 실수였다. 백승화는 그동안 오 회장의 수액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그 물길의 끝을 조용히 추적하고 있었다. 오 회장의 권력은 강남의 유흥업소들과 그곳에서 유통되는 하얀 설탕의 수익에서 나왔다. 승화는 오 회장의 최측근 중 한 명인 박 이사를 포섭했다. 돈이 아니라 공포로. 승화는 박 이사에게 그의 아들이 매일 드나드는 학교 운동장 밑에 새로운 잠자리를 파놓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박 이사는 그날로 백승화의 충실한 안내견이 되었다. 1985년 가을, 강남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오 회장의 회갑잔치가 열렸다. 서울의 네로라 하는 재계 인사들이 모여들었고 호텔은 그야말로 철통 보안이었다. 하지만 그 보안을 책임지던 이들은 이미 백승화가 보낸 선물에 취해 눈을 감고 있었다. 승화는 단 30명의 정예 요원만을 이끌고 호텔로 향했다. 그들의 손에는 칼도 연장도 없었다. 오직 검은색 대형 비닐봉투와 강력한 마취제가 든 주스뿐이었다. 그날 밤 호텔 18층 전체는 소리 없는 전쟁터였다. 승화는 오 회장의 경호원들을 하나씩 방으로 안내했다. 비명은 없었다. 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한 명씩 사라졌고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승화는 연 회장이 홀로 남은 오 회장 앞에 나타났다. 오 회장은 술잔을 떨구며 당황했지만 승화는 정중하게 잔을 다시 채워주었다. 회장님, 서울 물이 맑다고 하셨는데 바닥을 보니 찌꺼기가 너무 많더군요. 제가 오늘 대청소를 좀 했습니다. 그날 밤 오 회장의 수하 핵심 간부 12명은 반체 관광을 떠났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산도 바다도 아닌 강남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바닥이었다. 다음날 아침 그 위로 차가운 시멘트가 덮였고 오 회장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지도에서 지워졌다. 사람들은 그들이 해외로 야반도주를 했다고 믿었지만 오직 승화만이 그들이 강남의 화려한 야경 아래 영원히 잠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 강남의 모든 물은 백승화의 필터를 거쳐야만 흐를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단순히 폭력으로 제압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숨통인 자금줄을 끊고 그 존재 자체를 사회에서 삭제해버리는 방식을 택했다. 이제 강남의 대형 빌딩들 지하에는 백승화의 허락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그는 지하의 조물주가 되어가고 있었다. 승화는 이제 강남의 신축 펜트하우스에 앉아 한강을 내려다보았다. 한강물은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 물줄기가 모두 붉은색으로 보였다. 그는 자신의 오른팔 김철구에게 나지기 말했다. 철구야, 이제 서울도 좁다. 저 너머를 봐야지.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우리가 차려준 밥상을 기다리고 계신단다. 백승화의 시선은 이제 돈을 넘어
권력이라는 더 큰 눈보라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묻은 핏자국을 지우기 위해 더 크고 화려한 오를 준비하고 있었다. 강남의 밤은 깊어갔고 백승화의 설계도는 더욱 정교하고 잔혹해지고 있었다. 이제 누구도 그를 부두의 고아라 부르지 못했다. 그는 대한민국 어둠의 심장을 쥐고 흔드는 설계자 그 자체였다. 1987년 대한민국은 민주화의 뜨거운 열기 속에 있었지만 백승화가 바라보는 세상은 여전히 회색빛이었다. 그는 거리에서 독재 타도를 외치는 학생들을 비웃지 않았다. 오히려 그 혼란이야말로 자신의 그림자를 가장 짙게 만들어줄 최고의 무대 조명이라 여겼다. 강남을 손에 놓은 승화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돈다발이 아니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쳐도 자신을 젖지 않게 해줄 튼튼하고 거대한 우산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 우산은 바로 여의도 정치 1번가에 있었다. 백승화는 자신의 이미지부터 완벽하게 세탁했다. 1987년 그는 백화재단을 설립하여 불우이웃을 돕고 장학금을 지급하는 독지가로 변신했다. 언론은 그를 자수성가한 젊은 기업가로 포장해 주었다. 하지만 그 장학금의 출처가 인천항의 컨테이너 박스 밑바닥에서 나온 것임을 아는 이는 극소수였다. 스마는 이제 낡은 가죽 점퍼 대신 이탈리아산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었고 뿔테 안경을 써서 차가운 눈빛을 감추었다. 그의 손에는 연장 대신 골프채가, 주머니에는 칼 대신 국회 출입증을 얻을 수 있는 명함들이 들어있었다. 승화가 노린 것은 대선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유력 정치인 김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깨끗한 이미지로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었지만 뒤로는 막대한 선거 자금을 마련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승화는 조용히 김 의원의 해결사를 자처했다. 어느 날 밤 김 의원의 비밀 선거 캠프 사무실에 사과 상자 수십 개가 배달되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싱싱한 사과 대신 빳빳한 신사임당 지폐들이 가득 차 있었다. 김 의원은 떨리는 손으로 승화의 손을 잡았다. 그것은 악마와의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승화는 김 의원에게 단 한 가지만을 요구했다. 제가 하는 작은 사업들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태양이 너무 밝게 비치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김 의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백화개발에 대한 국세청의 조사는 마법처럼 중단되었고 인천항 세관의 문턱은 더욱 낮아졌다. 하지만 승화는 단순히 돈만 대주는 물주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김 의원의 정적들을 처리하는 그림자 내각의 역할을 수행했다. 김 의원의 라이벌이었던 박 후보의 숨겨진 내연녀 스캔들이 터진 것도, 반대파 의원이 음주운전 사고로 정치 생명이 끝장난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다. 승화의 수하들은 기자로, 운전기사로, 때로는 식당 종업원으로 위장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상황을 조작했다. 그들은 물리적, 파격 대신 사회적 매장이라는 더 잔혹한 방식으로 상대를 보내버렸다. 이 시기 백승화의 영향력은 절정에 달했다. 그는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 화이트를 운영하며 정재계 인사들을 불러들였다. 그곳은 단순한 술집이 아니었다. 모든 방에는 도청장치와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술과 여자, 그리고 하얀 눈에 취해 본성을 드러낸 권력자들의 추악한 모습은 고스란히 테이프에 담겨 승화의 금고로 들어갔다. 그것은 승화가 가진 가장 강력한 보험이자 무기였다. 승화는 그 테이프들을 이달의 베스트셀러라고 불렀다. 1989년 승화는 김 의원을 통해 거대한 신도시 개발 사업권을 따냈다.
일산이라는 이름의 그 땅은 승화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다. 그는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올리며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철거 현장에서 용역 깡패들이 휘두르는 쇠파이프 뒤에는 항상 백승화의 차가운 미소가 있었다. 하지만 겉으로 그는 신도시 건설을 통한 주택난 해소를 외치는 애국자였다. 그러나 빛이 강할수록 어둠도 짙어지는 법. 승화의 거침없는 행보는 당시 정권의 실세 중 하나였던 안기부 출신 장 실장의 심기를 건드렸다. 장 실장은 백승화가 너무 컸다고 판단했다. 그는 승화를 불러 조용히 경고했다. 백 사장, 그림자가 주인보다 커지면 곤란해. 적당히 하고 물러나라. 하지만 승화는 이미 멈출 수 없는 기차에 올라탄 상태였다. 그는 장 실장의 경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그의 비리장구를 들추어 압박을 가했다. 그것은 승화의 오판이었다. 장 실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사냥개였다. 그는 백승화가 모아둔 베스트셀러 테이프의 존재를 눈치채고 이를 역이용할 계획을 세웠다. 승화는 자신이 만든 우산이 사실은 구멍이 숭숭 뚫린 낡은 천조각에 불과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하늘에는 이미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그 비는 단순한 소나기가 아닌 모든 것을 쓸어버릴 태풍, 범죄와의 전쟁이었다. 백승화는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와인잔을 돌리며 김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의원님, 요즘 바람이 좀 차갑네요. 따뜻한 외투 하나 더 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긴 침묵만이 흘렀다. 그 침묵은 승화에게 다가올 혹독한 겨울을 예고하는 서곡이었다. 그는 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응시했다. 서울의 야경이 마치 거대한 짐승의 눈빛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1990년 10월 13일 텔레비전 화면 속 노태우 대통령은 굳은 표정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헌법이 부여한 모든 권한을 동원해 범죄와 폭력을 소탕하겠다는 그 서늘한 목소리는 전국의 밤거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여의도의 우산 김 의원조차 백승화의 전화를 피하기 시작했다.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어제까지 형님 소리를 듣던 전국의 보스들이 줄줄이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섰다. 서방파, 양은이파 할 것 없이 내로라 하는 조직들이 추풍낙엽처럼 쓸려나갔다. 백승화는 직감했다. 이번 태풍은 피할 수 있는 비바람이 아니었다. 이건 청소였다. 국가가 작정하고 빗자루를 들면 그 어떤 먼지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경찰청 특수수사대는 이미 백화재단의 장부를 압수수색하기 시작했고 그의 오른팔 김철구에게도 체포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이었다. 장 실장은 백승화를 제물로 삼아 자신의 공적을 쌓으려 하고 있었다. 승화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도망칠 것인가, 싸울 것인가. 하지만 그는 제3의 길을 택했다. 바로 자발적 유배였다. 그는 김철구와 핵심 간부들을 불러 모았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다. 내가 들어간다. 조직원들은 펄쩍 뛰었다. 형님, 어떻게 형님이 직접 가십니까? 저희가 대신... 하지만 승화는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내가 밖에서 도망다니면 너희들까지 다 죽어. 내가 안에서 휴가를 즐기는 동안 너희는 밖에서 내 눈과 귀가 되어라. 승화는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경찰에 자수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하지만 그냥 빈손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장 실장이 가장 껄끄러워할 만한 뇌물장부의 일부를 교묘하게 흘려 자신을 건드리면 다 같이 죽을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을 보냈다.
검찰과 딜을 한 것이다. 그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제목을 뒤집어쓰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살인교사나 마약밀매 같은 굵직한 혐의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갔다. 이것이 바로 승화가 설계한 안전가옥이었다. 교도소 안은 밖보다 더 안전했다. 그곳에는 적들의 칼날도 언론의 카메라도 없었다. 백승환은 영등포 교도소에 독방을 배정받았다. 말이 독방이지 그곳은 그의 새로운 집무실이었다. 교도소장은 승화가 넣어준 두둑한 용돈 덕분에 그의 방에 푹신한 매트리스와 책상, 그리고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특별한 통로를 마련해 주었다. 승화는 감옥 안에서도 조직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는 면회온 변호사를 통해 암호화된 편지를 내보냈다. 편지 내용은 주로 요리 레시피처럼 보였다. 오늘은 김치를 30포기 담가라. 고춧가루는 전라도산을 쓰고 소금은 굵은 걸로 쳐라. 하지만 조직원들은 이 말이 인천항 30번 컨테이너 작업을 진행해라. 물건은 전라도 쪽 라인을 타고 넘기고 방해꾼은 확실하게 처리해라. 라는 뜻임을 정확히 이해했다. 그는 감옥이라는 거대한 요새 안에서 밖의 세상, 즉 백화의 제국을 원격 조종했다. 오히려 감옥에 들어온 것이 전화위복이 되었다. 경쟁 조직들이 경찰의 칼날에 찢겨나갈 때 백화는 승화의 지휘 아래 납작 엎드려 힘을 비축했다. 승화는 감옥 안에서 만난 전국의 잡범들을 자신의 새끼 호랑이로 키웠다. 그는 옥중에서 돈 없는 죄수들에게 영치금을 넣어주고 억울한 사연이 있는 자들에게는 변호사를 붙여주었다. 교도소 안에서 백승환은 백선생이라 불리며 신처럼 추앙받았다. 출소하는 죄수들은 모두 승화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사회로 나갔다. 그들은 백화 조직의 새로운 점조직이자 정보원이 되었다. 1992년 감옥에서의 두 번째 해 겨울, 승화는 밖에서 들려오는 심상치 않은 소식을 접했다. 자신의 부재를 틈타 김철구가 독단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김철구는 승화의 안전제일 철칙을 어기고 러시아 마피아와 손잡고 위험한 무기 밀매에 손을 대려 했다. 승화는 좁은 독방 안에서 차가운 벽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개가 주인이 없다고 늑대 흉내를 내는구나. 승화는 김철구에게 편지를 썼다. 철구야, 날씨가 춥다. 무리해서 밥 갈지 말고 있는 곡식이나 잘 지켜라. 겨울이 길어질 것 같구나. 하지만 김철구는 그 편지를 읽고 코웃음을 쳤다. 그는 이미 자신이 백화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승화는 다시 한번 펜을 들었다. 이번에는 요리법이 아니었다. 썩은 가지는 잘라내야 나무가 산다. 승화는 감옥 안에서 조용히 가지치기를 준비했다. 그는 곧 출소할 예정인 무기수 출신의 거구 황소를 불렀다. 황소는 승화에게 목숨을 빚진 자였다. 승화는 황소의 귀에 나직이 속삭였다. 나가면 철구에게 안부 좀 전해줘라.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4년이라는 시간은 길었다. 하지만 백승화에게는 그 시간이 칼을 가는 숫돌과도 같았다. 그는 더욱 날카롭고 더욱 차가워진 채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교도소의 철문은 그를 가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를 감당할 준비를 할 시간을 벌어준 것에 불과했다. 이제 곧 잠자던 호랑이가 눈을 뜰 시간이었다. 1994년 겨울, 영등포 교도소에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4년 만에 맞는 바깥 공기는 매연과 섞여 탁했지만 백승화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긋했다. 문 앞에는 검은 세단 수십 대가 도열해 있었다. 90도로 허리를 굽힌 검은 양복의 사내들. 그 맨 앞줄에는 승화의 부재 중 대리 청정을 해왔던
김철구가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묘했다. 반가움보다는 긴장감이, 충성심보다는 경계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승화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철구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생했다 철구야.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그 손길은 따뜻했지만 철구는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꼈다. 승화가 돌아온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구호 아래 대한민국의 경제는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었다. 하지만 백화 조직의 내부는 썩어가고 있었다. 김철구는 승화가 없는 사이 조직의 근간이었던 안전한 물류 대신 위험한 소매에 집중했다. 그는 강남의 클럽과 유흥가에 질 낮은 하얀 사탕을 대량으로 뿌렸다. 돈은 쏟아져 들어왔지만 그만큼 꼬리가 길어졌고 경찰의 감시는 심해졌다. 무엇보다 철구는 자신의 세력을 키워 승화를 뒷방 늙은이 취급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다. 복귀한 승화는 즉시 조직 재정비에 들어갔다. 그는 철구가 버려놓은 위험한 사업들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우리는 도매상이지 거리에서 껌 파는 앵벌이가 아니다. 당장 길거리 물건들 다 걷어치워. 하지만 철구는 반발했다. 형님, 세상이 변했습니다. 이제는 물량 공세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데 이걸 포기합니까? 철구의 목소리에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날선 기운이 서려 있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날 밤 승화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넘겼다. 인천 부두에서 철구와 함께 깡소주를 마시던 젊은 날의 사진이었다. 철구는 승화에게 동생이자 친구였고 가족이었다. 하지만 승화는 알고 있었다. 호랑이 새끼를 키우면 결국 주인을 문다는 것을.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철구가 러시아 마피아와 통화하며 백승화, 그 늙은이는 이제 감 다 떨어졌어. 내가 곧 정리할 거야. 라고 떠드는 음성이 담겨 있었다. 1995년 여름, 사건이 터졌다. 철구가 관리하던 강남의 대형 클럽에서 유명 연예인이 사탕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이다. 언론은 대서특필했고 검찰은 백화 조직을 정조준했다. 승화는 이것이 철구의 무능함이 불러온 재앙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철구는 오히려 승화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다. 그는 검찰에 승화가 배우라는 거짓 정보를 흘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승화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치미대 백색 경호대를 소집했다. 그들은 교도소 시절 승화가 키워낸 철구와는 안면이 없는 새로운 피들이었다. 디데이는 철구의 생일날로 잡혔다. 철구는 자신의 별장에서 성대한 파티를 열고 있었다. 승화는 선물 상자 하나를 들고 예고 없이 파티장에 나타났다. 음악 소리가 멈추고 좌중은 숨을 죽였다. 생일 축하한다 철구야. 내가 너 주려고 특별한 걸 준비했다. 승화는 철구를 별장 지하 와인 저장고로 불렀다. 단 둘만의 공간. 승화는 철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철구야, 지금이라도 다 내려놓고 저기 남해 내려가서 낚시나 하며 살아라. 내가 평생 먹여 살려주마. 승화의 눈빛은 진심이었다. 하지만 이미 권력의 맛에 중독된 철구는 칼을 뽑아들었다. 형님, 이제 그만 내려오시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철구의 칼이 승화의 복부를 향해 날아왔다. 하지만 승화는 피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뒤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황소가 번개같이 튀어나와 철구의 손목을 낚아챘다. 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철구의 비명이 지하 공간을 울렸다.
승화는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워들지 않았다. 그는 쓰러진 철구를 내려다보며 슬픈 눈으로 말했다. 내가 널 이렇게 가르쳤더냐. 짖어야 할 때와 물어야 할 때를 구분 못하는 개는 슬프지만 안락사시키는 수밖에 없다. 승화는 뒤돌아 나갔고 황소는 묵묵히 주사기를 꺼냈다. 그 안에는 치사량의 고순도 수면제가 들어있었다. 철구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승화는 닫히는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소리를 애써 외면했다. 그날 밤 철구는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하얀 가루에 취해 영원히 깨지 않는 잠에 들었다. 공식적인 사인은 심장마비였다. 치구의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승화는 상주가 되어 조문객을 맞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것이 슬픔의 눈물인지 회한의 눈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철구의 죽음으로 조직 내의 동요는 순식간에 잠재워졌다. 누구도 감히 승화에게 반기를 들 생각을 하지 못했다. 승화는 자신의 가장 아픈 손가락을 잘라냄으로써 다시 한번 백화의 절대 군주로 등극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생겨버렸다. 그는 이제 철저하게 혼자였다. 1997년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부도 사태에 직면했다. 대기업들이 줄도산하고 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다. 온 나라가 비명을 지르던 그때 백스만은 오히려 가장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에게 IMF는 위기가 아니라 박앤세일 기간이었다. 백스만은 그동안 축적해둔 막대한 지하자금을 풀기 시작했다. 달러가 마른 시장에 그는 구세주처럼 나타나 헐값에 나온 알짜배기 기업들을 사들였다. 건설사, 유통업체, 심지어는 중소금융기관까지 백승화의 손아귀로 넘어갔다. 그는 이 기회에 검은 돈을 완벽하게 세탁하여 합법적인 그룹의 회장으로 거듭나를 했다. 백화그룹은 이제 어둠의 조직이 아닌 번듯한 대기업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있었다. 승화는 인천항의 낡은 사무실을 떠나 강남 테헤란로의 최신식 빌딩 꼭대기층에 둥지를 들었다. 그는 매일 아침 경제신문을 읽으며 환율과 주가를 체크했다. 하지만 그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반발하는 노조위원장이나 기존 경영진은 어김없이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실종되었다. 승화의 방식은 여전히 효율적이고 조용했다. 그러나 승화의 완벽해 보이는 성벽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균열의 시작은 서울지검의 젊은 평검사 강민우였다. 강민우는 타협을 모르는 꼴통으로 유명했다. 그는 10년 전 인천 앞바다에서 발견된 신원미상의 변사체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었다. 단순한 실족사로 처리되었던 그 사건에서 강민우는 시신의 발목에 묶인 독특한 매듭 방식을 주목했다. 그것은 뱃사람들만이 아는, 그리고 과거 인천 부두 노동자였던 백승화가 즐겨 쓰던 이중 팔자 매듭이었다. 강민우는 집요했다. 그는 백승화의 과거를 밑바닥부터 훑기 시작했다. 1980년대 인천항의 실종자 명단, 백화재단의 자금 흐름, 그리고 최근 백화그룹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냈다. 강민우는 직감했다. 이 거대한 기업의 뿌리는 피와 시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그는 상부의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매사를 진행했다. 대한민국에 법 위에 군림하는 놈은 없다. 그게 대통령이든 깡패새끼든. 강민우의 눈은 승화를 향해 정조준되어 있었다. 승화도 강민우의 존재를 눈치챘다. 처음에는 그저 성가신 파리 한 마리 정도로 여겼다. 승화는 강민우에게 당근을 보냈다. 거액의 뇌물이 든 골프 가방, 해외 연수 기회, 심지어는 미인계까지 동원했다. 하지만 강민우는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보란듯이 뇌물을 보낸 전달책을 구속해버렸다. 승화는 오랜만에 흥미를 느꼈다. 재미있는 놈이군. 뼈다귀를 줘도 안 먹는 계란이. 승화는 강민우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다.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 두 남자는 마주 앉았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승화가 먼저 입을 열었다. 검사님, 세상은 흙과 백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회색지대가 있어야 세상이 돌아가는 법이죠. 강민우는 차갑게 대꾸했다. 회색지대? 당신 같은 범죄자들이 숨는 곳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지 마시오. 내 눈에는 당신은 그저 살인자일 뿐입니다. 강민우는 승화의 면전에 10년 전 사건의 부검 기록을 던졌다. 이 매듭, 당신 솜씨지? 내가 반드시 네 손목에 내 수갑을 채워주마. 승화는 껄껄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서늘한 살기가 감돌았다. 검사님, 밤길 조심하십시오. 요즘 서울 밤거리가 꽤 어둡습니다. 그날 이후 강민우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되었다. 그의 집에 죽은 쥐가 배달되고 자동차 브레이크가 파손되는 사고가 잇따랐다. 하지만 강민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언론에 백화그룹의 비리 의혹을 터뜨리며 승화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승화는 깨달았다. 이 젊은 늑대는 겁을 줘서 쫓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수단을 써야 할 때가 오고 있었다. 승화는 자신의 금고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작성해둔 그림자 유언장이었다. 거기에는 자신이 관리해온 정재계 인사들의 치부와 비리 명단,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자산을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빼돌릴 계획이 담겨 있었다. 그는 김철구의 빈자리를 채운 새로운 신복, 독사를 불렀다. 독사야, 인천항 사부도 창고 좀 청소해라. 큰 손님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한번 해야겠다. 승화는 강민우뿐만 아니라 자신을 토사구팽하려는 배우의 정치 세력들까지 한꺼번에 정리할 거대한 판을 짜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건 마지막 도박이자 가장 화려하고 잔혹한 은퇴식이 될 것이었다. 1999년의 마지막 밤, 밀레니엄을 앞둔 서울의 하늘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승화의 눈에는 붉은 핏빛피가 내리고 있었다. 새천년, 밀레니엄의 환호가 대한민국을 뒤덮었지만 백승화에게 2000년은 종말의 카운트다운과도 같았다. 강민우 검사의 수사망은 이제 백승화의 턱 밑까지 조여왔고 그가 믿었던 정계의 우산들은 썩은 동아줄처럼 끊어져 나갔다. 그들은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 두려워 백승화를 제거하려는 암살조까지 보냈다. 사방이 적이었다. 승화는 강남의 화려한 회장실을 버리고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인천으로 돌아갔다. 2002년 월드컵의 열기로 온 나라가 붉게 물들었을 때 인천항 제4부두에 버려진 냉동창고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이곳은 승화가 처음으로 박스 작업을 시작했던 성지이자 그의 마지막 요새였다. 승화는 남은 조직원들을 집결시켰다. 한때 수천 명에 달했던 백화의 식구들은 이제 충성심 하나로 남은 정의 50여 명뿐이었다. 승화는 그들에게 비상금을 나눠주며 말했다. 떠날 사람은 지금 떠나라. 오늘 밤은 아주 길고 추울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들은 승화와 함께 지옥 끝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었다. 정보에 따르면 강민우 검사가 이끄는 합동수사본부와 승화의 라이벌 조직들이 연합하여 오늘 밤 이곳을 급습할 예정이었다. 승화는 도망칠 생각이 없었다.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전설을 끝맺음할 작정이었다.
창고 곳곳에는 가스통과 폭발물이 설치되었고 미로 같은 컨테이너 사이사이에는 승화의 아이들이 매복했다. 밤 셔바럿이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수백 명의 경찰 특공대와 경쟁 조직원들이 부두를 포위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섬광탄이 터지며 전투가 시작되었다. 총성은 빗소리에 묻혔고 번쩍이는 섬광 사이로 피와 비명이 뒤섞였다. 승화의 조직원들은 지형지물을 이용해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들은 쇠파이프와 사시미 칼, 그리고 화염병을 들고 덤벼들었다. 승화는 창고 2층 통제실에서 CCTV 화면을 통해 전장을 지휘했다. 그의 옆에는 낡은 샷건 한 자루와 독한 위스키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화면 속에서 강민호 검사가 방탄조끼를 입고 선봉에 서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승화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끈질긴 놈.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방어선이 하나둘 뚫리고 수사대가 창고 내부로 진입했다. 승화는 무전을 들었다. 형님, 1층이 뚫렸습니다. 놈들이 올라옵니다. 승화는 위스키를 병째 들이켰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더 이상 지시를 내리는 회장님이 아니었다. 30년 전 갈고리 하나로 인천 바닥을 평정했던 야수 백스마로 돌아가 있었다. 그는 샷건을 장전하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2층 복도에서 승화는 경쟁 조직의 행동대장들과 마주쳤다. 백승화, 네 놈 목을 따러왔다. 그들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지만 승화의 샷건이 불을 뿜었다. 굉음과 함께 앞장선 2명이 나뒹굴었다. 승화는 탄환이 떨어지자 총을 버리고 소방도끼를 집어들었다. 그의 움직임은 나이를 잊은 듯 빨랐고 무자비했다. 좁은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승화의 흰 셔츠는 붉게 물들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다. 마침내 승화는 1층 중앙홀에서 강민호 검사와 대치했다. 주변에는 쓰러진 경찰과 조직원들이 질비했다. 강민호는 권총을 겨누며 외쳤다. 백승화, 이제 끝났다. 총 버리고 투항해. 승화는 피 묻은 도끼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양손을 들었다. 하지만 그의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검사 양반, 당신이 이긴 것 같나? 이 판은 내가 짠 거야. 나는 잡히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다. 그 순간 승화가 미리 설치해둔 기폭장치의 스위치를 눌렀다. 굉음과 함께 창고의 거대한 철문이 무너져 내리며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동시에 창고 안의 조명이 모두 꺼지고 암흑천지가 되었다. 혼란에 빠진 수사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승화는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그곳은 창고 바닥에 숨겨져 있던 비밀 통로, 바로 바다로 연결되는 배수구였다. 강민호가 황급히 손전등을 비추며 달려갔지만 남은 것은 검은 바닷물과 승화가 남긴 피 묻은 넥타이뿐이었다.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고 폭우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다. 인천 앞바다는 마치 거대한 입을 벌린 괴물처럼 모든 것을 삼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뉴스는 백승화의 조직이 와해되고 그가 도주 중에 바다에 빠져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해경이 며칠간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백승화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가 거친 파도에 휩쓸려 물고기밥이 되었을 거라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인천항의 늙은 어부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눈보라는 바다에 녹지 않아. 잠시 숨을 고를 뿐이지. 폐허가 된 창고 벽에는 누군가가 스프레이로 휘갈겨 쓴 글씨만이 남아있었다. 꽃은 져도 뿌리는 남는다. 그것은 백승화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자 끝나지 않은 전설의 예고편이었다. 2003년 인천 앞바다는 유난히 고요했다. 전해 겨울
제 사부들을 피로 물들였던 그 처참한 전투의 흔적은 거친 파도에 씻겨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경찰과 해경은 수개월에 걸친 수색 끝에 백승화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공식적인 수사 결과는 익사로 인한 시신 유실로 종결되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어둠의 제왕 백승화는 그렇게 주민등록상 사망 처리가 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하지만 인천의 밤거리를 지배하는 이들 사이에서는 전혀 다른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결코 백승화가 죽었다고 믿지 않았다. 호랑이는 죽을 때 가죽을 남긴다지만 백 회장은 죽어서 그림자를 남겼다. 뒷골목의 술집에서는 목소리를 낮춘 채 이런 말들이 오갔다. 실제로 백승화가 사라진 후 인천의 지하세계는 기이한 침묵에 잠겼다. 보통 거물이 사라지면 그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백화그룹의 남은 이권들을 건드리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마치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집에 도둑이 들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거대한 눈이 인천을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서늘함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그 기묘한 침묵이 깨진 것은 백승화가 실종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던 날이었다. 백승화의 몰락에 앞장섰던 경쟁 조직 칠성파의 두목 최달수는 자신의 안방에서 기이한 택배 상자를 받았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다. 상자를 열어본 최달수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 안에는 싱싱한 하얀 국화 한 송이와 낡은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재생하자 칙칙거리는 잡음 섞인 소음 사이로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달수야, 요즘 잠은 잘 오느냐? 날씨가 추우니 이불 꼭 덮고 자거라. 감기 걸리면 영원히 못 일어날 수도 있다. 그것은 백승화의 목소리였다. 녹음된 시점이 과거인지 아니면 최근인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메시지는 명확했다. 그날 밤 최달수는 공포에 질려 경호원들을 3배로 늘리고 방문을 걸어 잠갔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는 자신의 침대 위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외상은 전혀 없었다. 쌓이는 급성 심근경색. 하지만 그의 베개맡에는 어제 배달된 하얀 국화가 놓여 있었고 닫혀있던 창문은 활짝 열려 차가운 바닷바람을 방 안으로 들이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가 호랑이의 귀신을 보고 놀라 죽었다고 수군거렸다. 공포는 전염병처럼 번졌다. 최달수뿐만이 아니었다. 백승화를 배신했던 전직 간부들, 백화그룹을 공중분해시키려 했던 정치인들의 집 앞에도 어김없이 하얀 국화가 배달되었다. 그들은 국화를 받는 순간부터 극심한 노이로제에 시달렸다. 누군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누군가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산속 절로 들어가 버렸다. 백승화라는 이름 세 글자는 이제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건드리면 반드시 저주를 받는 금기어가 되어버렸다. 이 연쇄적인 미스터리를 쫓는 단 한 사람, 강민우 검사는 분노와 좌절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그는 최달수의 사망 현장을 직접 조사했다. 침입의 흔적은 없었지만 강민우는 창틀에 묻은 미세한 흙먼지를 발견했다. 그것은 인천항 부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유의 붉은 황토가 섞인 흙이었다. 강민우는 확신했다. 백승화는 살아있다. 놈은 죽은 척하며 유령처럼 놈들을 사냥하고 있어. 강민우는 수사팀을 다시 꾸려 백승화의 생존 신호를 추적했다. 하지만 백승화는 철저하게 유령으로 존재했다. 계좌 추적도 통신 기록도 모두 막혔다. 국화를 배달한 퀵서비스 기사를 잡아도
그저 지하철 보관함에 있는 물건을 배달했을 뿐이라는 대답만 들어왔다. 백승환은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오직 공포심만으로 적들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리전의 정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과거에 즐겨 쓰던 설계보다 훨씬 더 진화하고 악랄한 방식이었다. 2003년 12월, 강민호 검사의 책상 위에도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사무실의 모든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강민호는 침을 삼키며 상자를 열었다. 다행히 국화꽃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아주 오래된 잉크가 말라붙은 고급 만년필 한 자루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강민호가 초임 검사 시절 정의감에 불타 백승화를 처음 신문했을 때 백승화가 조사실 책상 위에 올려두었던 바로 그 펜이었다. 그리고 짧은 쪽지가 동봉되어 있었다. 검사님은 오래 사십시오. 그래야 이 재미없는 세상 구경꾼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눈설, 백승화, 즉 눈보라를 의미하는 서명이었다. 강민우는 만년필을 꽉 쥐었다. 살아있다. 놈은 분명히 살아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이 모든 혼란을 체스판 내려다보듯 즐기고 있다. 강민우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서울 하늘에 진눈깨비가 날리고 있었다. 그 시각 대한민국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한 항구.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부두 끝에 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한쪽 다리를 약간 저는 듯한 모습으로 지팡이의 의지에 서 있었다. 그의 두꺼운 코트깃은 세워져 있었고 손에는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남자는 국화꽃을 차가운 투케의 바다로 던졌다. 꽃잎은 파도에 휩쓸려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 꽃은 죽은 자신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가 죽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한 것인가?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뒤를 돌았다.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세단의 문이 열렸다. 운전석의 사내가 러시아어로 물었다. 회장님, 준비 끝났습니다. 출발하시겠습니까?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직한 한국어로 대답했다. 가자. 겨울이 길다. 백스만은 죽지 않았다. 그는 단지 무대를 옮겼을 뿐이었다. 인천이라는 좁은 항구를 떠나 이제는 국경 없는 어둠의 세계로 발을 내디딘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백승화라는 육신을 잃어버렸지만 그가 남긴 공포의 유전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문신처럼 사회 깊숙한 곳에 새겨졌다. 사람들은 눈이 내리는 날이면 혹시라도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 모를 호랑이의 시선을 느끼며 옷깃을 여미게 되었다. 강산이 2번이나 바뀐다는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24년의 대한민국은 이제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네온세이는 더욱 눈부셔졌고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허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낭만 주먹이나 의리 같은 촌스러운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주가 조작, 코인 사기, 불법 도박 사이트라는 세련된 범죄들이 뉴스 일면을 장식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디지털 범죄의 마천루 밑바닥, 그 가장 깊고 어두운 기초를 누가 다졌는지 기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백승화. 그 이름은 이제 전설을 넘어 하나의 괴담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한 인간이 어떻게 시스템 그 자체가 되어버렸는지, 그리고 그가 남긴 차가운 유산이 현재 우리 삶에 어떤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지 추적해보려 합니다. 백승화가 사라진 후 대한민국의 조직범죄는 급격한 체질 개선을 겪었습니다.
과거의 주먹들이 문신을 드러내며 깍두기 머리를 하고 다녔다면 백승화의 후예들은 명문대 출신의 회계사, 변호사, 그리고 프로그래머들을 고용했습니다. 칼 대신 키보드를 두드리고 강목 대신 법전을 휘두릅니다. 백승화가 90년대 후반 IMF 시절 보여주었던 합법을 가장한 약탈과 기업형 세탁 방식은 이제 대한민국 어둠의 표준 매뉴얼, 즉 바이블이 되었습니다. 현재 강남의 빌딩 숲속에 숨어있는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와 투자 자문사들, 그 구조를 뜯어보면 놀랍게도 30년 전 백승화가 인천 냉동창고에서 구상했던 설계도와 판박이입니다. 그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범죄의 건축가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건축가는 정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은퇴한 강민호 전 검사는 지금도 매년 12월이 되면 인천 앞바다를 찾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놓친 게 아닙니다. 그가 공기 중으로 흩어져서 우리가 숨쉬는 세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겁니다. 바이러스를 잡을 수 없듯이 백승화는 시스템 속에 녹아들었어요. 가끔 밤에 자다가 등골이 서늘할 때가 있습니다. 꼭 그자가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서요. 강 전 검사의 말처럼 백승화의 생존설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카지노에서 다리를 저는 동양인 노신사가 한국인 관광객의 빚을 대신 갚아주었다는 소문. 동남아시아의 거대 리조트 개발 사업 뒤에 스노우라는 가명을 쓰는 대주주가 있다는 첩보들이 정보기관의 보고서에 종종 등장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백승화라는 실체는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남긴 방식, 그가 심어놓은 공포, 그리고 그가 구축한 돈의 흐름만이 유령처럼 떠돌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설은 죽지 않았습니다. 2023년 서울의 암흑가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흥 조폭 세력인 MG연합의 리더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사건입니다. 그는 평소 옛날 건달들은 무식하다며 선배들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세력을 확장하던 아나무인의 젊은 보스였습니다. 경찰은 자살로 종결지었지만 현장에 출동했던 형사들은 기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무장된 그의 금고가 활짝 열려 있었는데 돈다발이나 금괴는 그대로 있고 오직 장부 하나만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텅 빈 금고 안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싱싱한 하얀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CCTV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이 다녀간 것처럼. 이 사건 이후 날뛰던 젊은 조직들은 거짓말처럼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밟고 서 있는 이 바닥 밑에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거대한 뿌리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쩌면 백승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육체의 생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미 백승화라는 개인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탐욕이 있는 곳, 법의 사각지대가 있는 곳, 그리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려는 권력의 의지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인천항의 늙은 짐꾼들은 아직도 비가 오는 날이면 소주잔을 기울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눈보라는 그쳤지만 땅은 얼어붙었어. 그 양반이 만든 빙판 위에서 다들 춤을 추고 있는 거지. 미끄러지면 죽는 줄도 모르고 말이야. 이야기를 마치며 카메라를 잠시 현재로 돌려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화려한 도시의 야경, 저 수많은 불빛 중 어딘가에는 백승화가 남긴 자본이 흐르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대형 쇼핑몰, 우리가 열광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혹은 우리가 투표하는 정치인의 후원금 속에 그의 하얀 눈이 섞여 있지 않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백승화, 그는 단순히 잔혹한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욕망의 자화상이자 우리가 외면하고 싶었던 거울 속의 괴물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산으로 돌아갔지만 산은 이제 호랑이의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천의 눈보라 백승화 편을 마칩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박스에 담아버린 남자. 차가운 바다보다 더 냉혹했던 설계자. 그의 이야기가 오늘 밤 여러분의 꿈자리에 너무 차가운 바람을 몰고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